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신경계에 관한 강의가 세 번째 세션, 여기서 자율신경계부터 이거는 마지막 세션이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겼는지 업로드가 안 되고 파일이 또 망가져가지고 이걸 다시 찍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 영상으로 지금 이 시국에 다시 찍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다시 이제 찍어서 약간 간단히 축약하는 식으로 해서 다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초신경계 중에 말초신경계가 체성신경과 우리의 골격근들을 전부 관장하는,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으로 다시 체성신경은 이것을 해서 소모릭 너버 시스템이라고 하고, 자율신경은 오토노머스. 결국 이 차이는 오토노머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결부된 것은 대뇌 지배를 받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알아서 자동적으로, 어제 자율 주행 자동차라고 얼핏 그런 식으로 비유도 했지만,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활근이라든가 심장근이라든가 또는 분비샘이라든가 라는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장기를 수축하는 그 평활근이라든가 우리의 심장 박동 조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조절에 의해서 대응하는 분비샘들,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분비샘들 또는 땀을 분비하는 땀샘, 침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절이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이 표적들이 어제도 언급했지만 이 자율신경들은 각각의 이 장기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분비샘이라든 것에 두 갈래로 각각의 전부 신경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두 갈래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sympathetic, 부교감신경은 parasympathetic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들의 이제 결과가 효과 또는 영향이 정반대 방향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시소 타듯이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일종의 많은 항상성들을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기량작용을 통한 상호 견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시소 그림처럼 교감신경과 부교감,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각각의 장기에다가 또는 각각의 분비샘에다가 이제 초래하는 결과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가 정반대인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해서 특성을 부여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교감신경의 활동은 무엇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fight or flight, 위기 상황, 위기 대처 상황입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와 맞서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빨리 도망갈 것인지를 이제 판단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서 막 모든 이 몸의 각 부위가 그것을 향해서 가장 최적화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반면에 이 부교감신경이 조절하는 그 결과의 방향성은 그러지 말고 rest and digest라고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 뭐 인생 뭐 있다고 그래. 아예 까짓거 뱀한테 물리거나 호랑이한테 물리면 죽으면 되지 뭐. relax 하는 그러한 반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마치 지금 시소탄 것처럼 교감신경의 활동에 의한 반응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너무했다, 너무 앞서 나간다, 그만하지,
그러면서 이제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다시 그것을 차고 올라가서 서로 밸런스를 이루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이 이제 서로 간에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은 위기상황 반응 관장이라고 언급을 지금 했듯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기 상황에서 뭐 싸움을 해야 될, 맞서서 싸워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되겠다든가 그런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럴 때는 일련의 그런 반응들이 있겠죠. 심장의 박동이 왜 증가할까요? 얼른 에너지를 무엇이 됐든지 간에 싸우든 도망을 가든 간에 갑작스럽게 에너지에 지금 생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혈류를 증가시키고 빨리빨리 심장이 박동해서 혈액을 펌프질을 해서 그 산소 공급을 각 근조직 같은 그런 부위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이 선이 영 꼬여가지고 엉망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동공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놀라기도 했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위협을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잖아요.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소화라든가 배설이라든가 또는 뭐 생식 활동이라다 이런,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억제가 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들의 구성은 좀 일반적으로 특성이, 이 신경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하면은 뇌에서 척수로 따라서 나오는 첫 번째 신경과 거기서 그 신경 신호를 받아서 결국은 각각의 표적 장기들로 이어지는 그 두 개의 신경이, 특히 그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 가지고 있는 그 세포체 있잖아요. 세포체, 셀바디라고 하는 그 세포체. 이 세포체가 좀 이제 이렇게 툭 튀어 붉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뭐 부어 있듯이. 그 세포체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형성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 종양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신경절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연결 부분, 신경절이라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연결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척수 근처에서 이렇게 연결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특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절을 중간에 두고 이제 신경 신호를 전달 먼저 해오는 절전신경 프리갱글리아 뉴런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거기서 시냅스를 이뤄가지고 직접 장기로 이루어지는 포스트 갱글리아 신경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절전신경, 프리갱글리아 신경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축삭이 짧아요. 축삭이 척수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연결 부분을 이루니까 축삭 액선 길이가 그다지 길 필요가 없겠죠. 짧은. 그런데 이 짧은 그 축삭에 마이엘린 수초가 지금 있는 유수초라는 얘기죠. 마이엘린 에이리를 축삭.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껑충 뛰는 기저귀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절전신경들은 신경 전달 물질로서 아세틸콜린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일일이 이 후반부 이제 특히 마지막 부분의 신경계가 조금 짜증이 나는 것이, 그냥 어떻게 할 도리 없이 계속 외우는 수밖에 없는, 쓸데없이 외울 것만 많이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생물학에서, 생물학은 절대 그러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생물은 무조건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것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일 짜증이 나는데, 뭐 일부분, 어느 일정 부분 어쩔 도리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왜 일단 모든 것이 외우는 것만 많은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은 그 공부가 많이 진척이 돼 있지, 연구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훨씬 거듭할수록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것인데, 그러지 않고 일단 처음에 피상적으로 밖에서 바라보면 일단 명칭과 뭐 어떤 부분 이제 디스크립션한, 생물학이 단순히 이제 묘사하는 디스크립티브 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무조건 외울 것만 많은 것처럼 보이는 학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훨씬 더 심층적으로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아닌 이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학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 특히 뇌에 관한 이런 것들은 정말 앞으로 21세기 후반부를 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특히 이제 선도할 아주 전도 유망한 학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서 또 미친놈처럼 생물학을 만약에 전공을 절대 안 하겠지만 생물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아마 저는 이번에는 이 신경생물학 같은 것을, 특히 뇌과학 같은 것들을 아마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워낙 너무너무 흥미로운 것들이 또 밝혀내야 될 것들 많고, 밝혀낼수록 워낙 흥미진진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자, 각설하고 그와 반면에 절후신경은 포스트갱글리알 뉴런은 요 지금 교감신경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요 신경절에서 저 장기까지 가야 될 거리가 매우 기니까 그 신경 자체가 축삭이 매우 길겠죠. 축삭 길이가 그러니까 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다가 긴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수초가 없어요. 여기는 unmyelinated, 그러면서 길어. 자, 이게 무슨 얘기지? 신경 전달 속도가 갑자기 급격히 좀 스피드가 떨어지겠다는 얘기합니다. 느리지 이제. 이거 왜 이럴까?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 갑자기 이 저루신경들은 아세틸콜린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갑자기 나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만들어서 쓸 거야. 그래서 이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찾아서 보는,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면은 다시 검색해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각각들이 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좀 줘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 저루신경에서는 교감신경에 노르에피네프린을 신경전달 물질로 쓴다. 그냥 같이 통일하지. 앞에 친구가 쓰던 그냥 아세틸콜린 쓰지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일단 교감신경을 먼저 살펴볼 것 같으면, 교감신경들이 전부 이렇게 척수에서 딱딱 튀어나와서 바로 척수 근처에서 이렇게 신경절들을 이룬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왜 이래, 또 왜 이래, 이러면 나 곤란해.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절전신경들은 전부 이제 수초들을 가지고 있는, 마이엘린을 가지고 있는, 보호가 되어 있고 스피드가 빠른데, 거기서 시냅스를 이룬 후에 각각의 지금 이 장기들, 그 다음에 분비샘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절후신경들은 마이엘린이 없는, 수초가 없는 그냥 민자, 발가벗겨진 그런 축삭이 아주 길게 이렇게 전부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연결이 되면 무슨 일을 벌인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눈과 연결이 되어 있는 요 교감신경은 무엇을 이루느냐, 이 동공을 확대시키는, 눈동자를 크게 해서 흰자위를 하고, 그 다음에 침 분비를 침샘에서, 네가 지금 침 질질 흘리고 있을 때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기관지들을 이제 이완을 시키고, 기관지가 예외되면 호흡이 훨씬 더 이제 공기를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부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뭔다고 이걸 전부 다 일일이 외워. 일반적으로 혹시 만약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이 심장박동을 촉진시키겠느냐?
억제시키겠느냐라고 어떤 바보 같은 멍청한 질문을 누가 했다면, 그러면 교감신경은 이제 위기 대응 상황을 이제 촉진시키는 그런 반응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장 박동이 촉진이 돼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소화관 운동과 소화의 분비를 억제를 시키겠느냐, 활성화시키겠느냐. 지금 소화 같은 거 해가지고서 졸음이 온다든가 하게 할 때가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부교감신경은 일종의 평온 상태 반응입니다. 평화시에, 전시 상태가 아닌 평시 반응. 그래서 이제 이것을 relaxation response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괜히 쓸데없이 무슨 뭐 좀 심장 터져서 죽을 일 있어요. 심박수를 감소를 시키고, 아야 눈동자 눈 내리 깔아. 아 뭐야 왜 이렇게 위협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즐기자. 소화 및 배설 같은 것들을 이제 촉진을 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조직이 교감신경과는 대조적으로 이들은 요 신경철이 훨씬 더 각각의 목표에 훨씬 더 근접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절전신경의 이 축삭의 길이가 훨씬 더 길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전신경은 얘기했던 대로 길어요. 긴 축삭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수초로 보호가 되어 있고 길면서 빨리 전달이 되겠지 이거.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얼핏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그러한 구성과 원래 정반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얼핏 좀 이따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역시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을 사용을 하고, 저루신경 역시 이들은 참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는 모양이죠. 통일을, 절전, 절후 전부 둘 다 아세틸콜린으로 통일을 해서, 짜장으로 통일, 괜히 짬뽕 시키고 중간에 튀는 애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장기 근처에서 절을 이루니까 물론 이 절후신경은 짧겠죠. 그 다음에 짧은, 요거를 이제 빼먹었다. 언마일레인, 짧으면서 수초가 이제 무수초예요. 무수초. 짧은 무수초 축삭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기왕이면 같이 다 입혀주지. 왜 얘네들은 또 춥게 양말을 다 벗겨가지고서. 하지만 이들은 짧으니까, 까짓 거 짧은 길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뭐 그다지 큰 수초가 없다 하더라도 저 속도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뭐 상상을 할 수는 있겠죠. 여기서 일단 그리고는 요거 먼저 정해보고,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이제 부교감 신경들은 이렇게 이 시냅스 자체가 요 각 장기 근처에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절전신경이 길고 절후신경이 짧고, 이 축삭의 길이가. 그러나 이 절전신경들은 전부 이제 마이엘린으로, 수초로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전달이 될 수 있고, 짧은 절후신경이야 그다지 짧으니까 뭐.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연결된 장기들의 또는 분비샘에 연결이 되면 이들은 무슨 일을 이루느냐 하면, 이제 이러한 아까 이 교감신경이 이루는 것들과 정반대 방향의 정상 반응, 평시 반응, 릴렉스 반응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의하면, 체성신경계는 전부 이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이제 뉴런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골격근들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직접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의식적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면서, 이 모든 이 축삭은 수초들로 이렇게 전부 이제 보호가 되어 있어가지고 전달 속도가 이제 훨씬 빨리 이 신호가 전달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자율신경계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서로 이렇게 나눠 있는데,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절전신경이, 짧은 절전신경은 수초를 가지고 있으나 긴 절후신경들은 이제 수초로 보호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또한
절전신경과는 다르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도 사용이 되지만 또 동시에 이것은 호르몬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면서 호르몬 역할도 같이 투잡을 띄는. 그래서 이 교감신경, 부신 수질 같은 경우는 부신 이제 아드레날 미듈라 같은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호르몬으로서 분비가 돼서 혈액을 통해 가지고서 전달이 되는데 이때는 요 교감신경 중에 이 절전신경이 직접적으로 요 부신 수질과 연결이 되어서 이들의 분비를 직접 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교감신경의 경우는 반면에 절전신경이 매우 길면서 왜냐하면 저루신경이 장기 근처에서 요 신경절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들은 전부 이 수초로 보호가 되어 있어서 빨리 신경 전달이 되고 후에 짧은 절후신경만이 이제 수초로 보호가 되어 있지 않고 절전신경과 저루신경 둘 다 공히 아세틸콜린을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을 한다. 뭐 그 정도 정리. 그래서 이 모든 자율신경계들은 이렇게 평활근과 분비샘 또는 심근들을 조절하는데 전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들의 이제 반응의 효과는 전부 정반대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그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얼핏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 교감신경은 위기 관장 상황, 위기 반응이기 때문에 이들의 전달 속도가 매우 빨라야 되고 신속하게 마치 뜨거 반사작용 빨리 해야 하는 것처럼 요 다음에 반사작용에 대해서 얼핏 언급을 하겠지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 얘네들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을까? 얼핏 보면 상식적으로 이 교감신경의 이 절후신경의 수초가 전혀 이제 덮여져 있지 않다는 것이 조금 이제 속도가 신경 전달의 속도가 떨어지니까 이것이 불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평활근, 분비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골격근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반응을 할 때 위기상황 반응이라도 얼마든지 이 속도가 문제가 되지만 평활근을 수축을 하는 이 장기 같은 것을 수축을 하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수초로 보호되어 있는 unmyelinated 뉴런들은 이 컨덕턴스 속도는 조금 느릴지 모르나 그 대신에 훨씬 대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긴 무수초 축삭을 가지고 있는 이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척수를 볼 것 같으면 원래 척수에 관해서도 할 얘기가 사실 많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크리스토퍼 리브가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제 승마를 하다가 완전히 척수를 다쳐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매우 오랜 기간 동안을 이제 휠체어에만 의존을 해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이제 짧은 생애를 아깝게도 마감을 한 배우인데 뭐 여담이긴 하지만 매우 공부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냥 뭐 연기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한데 안타까운 일에서 그래서 여기에 결부돼서 왜 도대체 척수를 손상되면 신경세포가 복구가 되지 못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요 장소이긴 하나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서 일단 척수 반사만을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척수는 이제 중추신경계의 일원으로서 말초신경과 뇌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구조를 보면은 이제 척추에 있는 척수가 있는 부위를 척추를 이제 단면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이렇게 이런 자극 수용기라든가
그 다음에 근육 반응기라든가 자율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다 이렇게 척수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이쪽에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연합 뉴런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중간에 여기서 이제 신경 교차라고 해서 이 와이어링이 서로 이제 X자로 교차가 되는 그 부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 부위를 이제 연수라고 하는데 뇌의 일부분 중에서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뇌도 마찬가지지만 척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른 신경들이 전부 모여 있는 그런 조직이긴 하나 약간 훨씬 더 회색으로 이제 눈에 띄는 거를 우리는 이제 회색질 또는 회백질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안쪽에 이 척수의 경우에는 안쪽에 묻혀 있고 그 바깥쪽을 훨씬 더 색깔이 훨씬 하얀 그래서 여기를 백색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들이 색깔이 다르냐 하면은 회백질이라고 하는 이 부위는 주로 신경세포 중에서도 어느 부위냐 하면은 세포체 부위와 또 신경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위들 시냅스를 이루는 부위 이들이 주로 이렇게 약간의 그레이를 띠고 있게 되고 백색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교세포라든가 보조세포, 교세포라든가 신경 뉴런들 중에서도 이 축삭 부분이면서 여기에 특히 이 축삭에 수초가 마이엘린이 들어 있게 되면 요 흰색을 좀 띠게 있게끔 그 재질의 특성상 그래서 그 부위들이 이쪽에 주로 이제 이렇게 밀려 있고 뭉쳐 있고 세포체 부위와 신경 이제 절이라든가 신경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그 부위들은 안쪽으로 덮여 있어서 이 부위들을 우리는 회백질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짝 서로 뒤바뀌어서 뇌의 경우에는 저 바깥쪽에 예를 들어서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대뇌 피질은 지성의 상징인데 이것을 이제 그레이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레이즈 아나토미라고 하는 의대생들 얘기 미국 미드도 있는데 그것에서 따온 얘기죠. 요 회백질. 회백질이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백색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백색질이라고 해서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절대 아니겠죠. 물론 하지만 이제 판단을 내리고 지성을 내리고 이제 신경 신호를 접합시키고 하는 그러한 기능들은 주로 이제 회백질 부위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이고 그래서 척수 반사만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일반적인 신경 반응은 전부 대뇌를 거치거나 뇌를 거쳐서 이제 거기서 판단이 내려져서 이 반응이 이제 거기서 관장이 되는데 척수 반사의 경우는 그러지 않고 왜냐하면은 훨씬 더 신속한 반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선 조치를 한 다음에 후보고를 한다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무릎 반사라든가 뜨거라든 회피 반사라든가 똑바로 보여야지 또는 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척수 반사에 의해서 대뇌를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뇌가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대뇌로 이제 감지하는 감각신경이 연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고 있으나 다만 대뇌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피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척수에서 알아서 척수의 연합 뉴런이 이것을 곧바로 운동 뉴런과 연결을 시켜서 대뇌로 가지 않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반사, 니적 리스판스라고 하는 이 무릎 반사 같은 경우에 예를 보더라도 두 개의 무릎에 있는 두 근육이 척수에 있는 연합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 윗부분에 있는 대퇴근과 아랫부분에 있는 오금근 자체가 대퇴근이 수축을 하려고 딱 맞았을 때 대퇴근이 수축을 하면 이제 무릎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이 밑에 있는 오금근은 그것을 이 수축을 이제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오금근의 수축은 억제를 시키고 대퇴근의 수축은 이제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요 부위에 있는 척수의 연합 뉴런이 이것을 알아서 조절을 해준다라는 그 정도의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척추동물의 뇌를 빨리 보고 갈 것 같으면,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진짜 명칭 부위와 이들의 부위가 무엇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쑥 짚고 넘어가 봤자 어차피 다 외울 거 아닌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찾아보는 일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뇌 역시도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매우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무게로 따지면 성인의 몸무게에 비해서 고작 해야 이 정도밖에는 차지하고 있지 않은 부위이긴 하나, 고작 1, 2kg 정도 하나, 이 지금 퍼센티지는 무엇이냐, 평상시에 뇌를 지금 머리를 안 쓰고 있을 때 그냥 릴렉스한 상태에서도 산소 소비량으로 대비되는 이 에너지 소비량은 거의 4분의 1 정도를 지금 뇌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막 뇌를 막 집중해서 써야 되는 내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라든가 60% 정도의 이제 산소를 여기서 뇌에서, 뇌가 뜨거워지겠죠, 엄청나게. 그만큼 에너지 소비량이 뇌가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부위들이 이제 뇌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는 부분으로, 전뇌라고 하는 forebrain과 중뇌, 그다음에 hindbrain이라고 하는 후뇌에 각각의 이제 또 세분돼서, 전뇌라고 하는 부분에는 대뇌, 그다음에 시상하부, 뇌하수체 등등의 부위를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고, 중뇌는 그냥 중뇌이고, 후뇌에 있어서 또 뇌, 교, 연수, 그다음에 소뇌라고 하는 요 부위들이 이제 후뇌를 이루고 있는 뭐 그런 정도. 그것이 이제 나중에 척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요 연수가, 아까 봤던 연수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척추동물이 진화하는 과정 중에서 뇌가 훨씬 더 가장 진화해서 많은 변화를 거친 부위는 누가 뭐래도 이제 전뇌라고 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대뇌로 좀 발달을 하면서 그 부위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태아가 이제 막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초기 발생 과정에서는 거의 척추 동물, 그다음에 이 동물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발생 과정의 이 전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서 어느 부위가 훨씬 더 발달을 하는지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한국말로 바꾼 부분이 이제, 그래서 앞에 있는 전뇌 부분이 이제 훨씬 더 나중에 대뇌로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발달해서, 여기서 모든 지성이 사실 여기서 튀어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빨리 보고, 그래서 대뇌, 간뇌, 중뇌, 뇌교, 연수 하는 부위로 이렇게 점점 태아가 자라날수록 이 부위가 발달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이거. 그래서 요 부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뇌간이라고 하는 요 부위가 무엇이냐,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지금 칼라로 요 부위를 지금 보여주고, 중뇌가 포함이 되고, 중뇌에 있는, 그 다음에 뇌교, 연수라고 하는 이제 후뇌에서 그 부위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브레인스템, 뇌간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는 무엇을, 항상성, 운동조절, 호흡, 구토, 상부로, 상부진달, 의미 있습니까? 큰 의미 없어. 이런 식으로 각 뇌 부위가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외워서 가든가, 아니면은 우리 검색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이런 오픈북 시험에서는 그냥 다시 가서 찾아보면 되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시각, 청각 정보, 그 다음에 대뇌암과 각성과 수면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위가 망가지면 그런 기능이 없어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정도이고, 반면에 소뇌, 세레벨럼이라고 발음하는 이 소뇌 부위는 칼라로 좀 나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위를 이제 운동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운동 조절 및 학습, 그다음에 신체의 밸런스를 유지한다든가, 그다음에 인지 기능도 여기서 나오고, 간뇌라고 하는 요 부위, 다이엔세팔론이라고 하는 요 부위에서 송과샘, 여기서 이제 우리의 잠 같은 것을 조절하는
그래서 시차 조절을 한다든가 할 때 바로 여기서 호르몬들이 어, 영향을 받아서 시차가 막 적응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상과 시상하부라고 하는 요 부위가 특히 이 시상하부라고 하는 것은 다음 장에 나오는 이제 호르몬을 조절을 하는 가장 주요, 이제 호르몬과 이제 신경계는 이런 식으로 상하 관계가, 가불 관계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 신경계에서 어느 일부분에서 모든 외부의 자극 환경 조건을 감지하고 반응을 내릴 때 호르몬도 같이 반응을 하게끔 해서 이제 조절을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특히 중요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상하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송과샘 시상하부에서는 볼 수 있듯이 이런 리듬을, 일주기성, 그다음에 감각 정보, 운동 정보, 그다음에 지금 언급한 시상하부에서 하는 호르몬 조절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뇌의 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뇌. 특히 그 대뇌 중에서 대뇌 피질, 바깥의 겉껍질, 여기가 특히 주름이 많이 져 있는 이 대뇌 피질이 특히 침팬지와 비교를 해봐도 사람이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이 확장 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기능을 또 정리를 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봐도 큰 감흥이 없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나중에 찾아보면 그렇구나 뭐 하는 정도로. 그래서 대뇌피질로 다시 돌아가서 대뇌피질은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의 이렇게 이제 부위로 다시 분리가 돼서 각각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기능을 역할 분담을 해서 그것을 수행을 한다.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이라고 할 때 이들이 각각 어떠한 이제 기능들을 이들을 수행을 하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찾아보시든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피질 기능에서 좌반구, 우반구가, 좌뇌, 우뇌가 여기서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죠. 좌반구, 우반구가 수행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100% 이것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할 때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그래서 좌반구의 이제 이 기능은 언어와 수리 능력, 논리적 추론 등이 이제 반면에 우반구는 좀 더 일종의 예술적인 그런 능력이 바로 우반구의 기능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라는 그런 용도. 그런데 이제 좌반구와 우반구의 뇌 활동은 그냥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유리가 되어 있는, 분리가 되어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또 역시 이 정보들이 서로 중간에 있는 교량, 그래서 이것을 뇌량이라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원어로는 corpus callusum이라고 일종의 라틴어 스타일식의 라틴어틱한 그런 용어인데, 뇌량을 통해서 좌우반구가 정보가 교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뇌량이 수술 끊어지면은 매우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 정보는 들어오다가 이렇게 교차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왼쪽 눈을 통해서 들어온 시각 정보는 이제 우반구에서 먼저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정보가 뇌량을 통해서 이제 좌반구로 이제 전달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일이 수행이 되는데, 요 뇌량이 끊어지게 되면 그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언어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좌반구에서 이제 수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 눈에서 눈을 통해 가지고서 온 정보는 오른쪽 이제 우반구에서 접수가 됐다가 다시 언어 능력을 수행하는 이제 좌반구로 이제 그것이 전달이 돼야만 제대로 처리가 되는데, 그것이 끊어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을 완전히 실명을 했다. 그럼 왼쪽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오른쪽 좌반구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서 그것을 인지를 못하게 된다는 그런 희한한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언어에서 좌반구에서 이제 특히 언어와 말하기 같은 것은 좌반구의 전두엽에서 언어 구사를 이제 브로카 영역이라는 데서 이것을 구사하고 베르니카 영역에서는 의미를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를 이해하고 구사를 하는 이 두 영역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닫히게 되면 아주 희한한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미는 이해를 하는데도 이제 구사를 못한다든가 또는 그 정반대의 일이. 그래서 이런 자기 공룡 MRI 스캔을 통해 가지고서 어느 지역에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는지를 볼 것 같으면 요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뻘겋게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그 MRI 중에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이제 기계가 있기 때문에 MRI 중에 한 종류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단어를 들을 때는 어디가 활성화가 되고 단어를 볼 때는 어디가 활성화가 되고 말할 때와 또 말을 하기 위해서 단어를 마구 지금 이제 끄집어내야 될 때 각각이 전부 그렇게 다른 부위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직은 그 정도까지이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뉴런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이 수행을 되는지 디테일을 나중에 결국 먼 훗날 또는 가까운 장래에 완전히 밝혀질 수가 있게 된다면 이제 훨씬 더 뇌 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정보들은 사실 우리가 계속 요즘 막 빨리빨리 성취하려고 하는 이 인공지능의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또 이거 역시 그 전두엽은 또한 이 사람의 성격 형성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적인 측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출해낼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 자체의 성격에 관여한다는 거 이제 증거가 얼마 전에 이제 19세기 말엽쯤에 한 청년이 피네스 게이지라고 하는 미국의 청년이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끔찍한 사고인데 그래서 이제 폭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 큰 파이프가 이 두개골을 관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전두엽의 특정 부위를 완전히 손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전까지는 생존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전까지의 사람의 성격과 매우 온순하고 또 친화적이면서 그런 이것이 아주 급격하게 돌변을 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 부상 이후에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들이 그것에 이제 힌트를 단서를 얻어서 전두엽의 기능 중에 이러한 것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인데 굳이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뇌에서 특히 망상체라고 하는 요 부위는 깨어 있는 부분입니다. 각성은. 그래서 이제 이 부위를 억제를 하면은 이제 졸음이 오게 되고 하는 것인데 망상체가 어딨냐 하면은 요 부위가 이제 망상체라고 하는 부위로서 요 부위에서 각 신호를 보내 가지고서 대뇌로 그래서 모든 것을 각성을 이루게 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잘 때는 왜 좀 사람은 모든 동물은 잠을 자야 될 것인가?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하나는 자는 동안에 학습과 이제 깨어 있는 동안에 했던 학습과 기억을 강화시킨다. 또 한 가지 가설은 그러지 않으면은 이 뇌가 너무 피곤해가지고서 뇌가 좀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둘 다도 일리가 있는 얼핏 두 개의 가설이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완전히 서로 배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여러 가지 시냅스를 이루었던 뇌들이 쉬지 못하고, 왜냐하면 잠을 자지 못하면은 뇌가 엄청나게 기능에 손상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회복 기능도 일부분 매우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이 학습과 기억을 강화한다는 이 사실에서는 뉴런의 가사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시냅스가 이제 쓰면 쓸수록 강화되거나 좀 안 쓰면 약화되는 요것을 이제 떠올려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시냅스가 딱 있을 때 얼핏 한번 이렇게 연결된 시냅스가 계속적인 신호를 이제 받게 되면은 요 시냅스 연결이 훨씬 더 강화가 돼서 굳건하게 되는데, 시냅스가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다지 신호가 그다지 보강이 되지 않는 요 시냅스는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러한 학습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강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변연계라고 하는 것은 뇌간의 주변에 이제 고리상으로 좀, 워낙 밖에 소음이 심해서 이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고리상의 구조물로서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해마라고 하는 요 부위와 해마의 끝부분의 편도체와, 해마가 바로 이제 기억 같은 것을 이제 관장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상과 시상하부 요 네 부위를 그러니까 시상하부, 그 다음에 해마의 끝부분에 와 있는 편도체, 이 네 부위를 변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정 조절과 기억이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유대관계 같은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는, 관장하는 그런 뇌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서 또 한 가지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short-term, long-term, 단기, 장기 기억들이 모두 전부 대뇌 피질에 일단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기억은 아주 짧게 지속이 되나, 장기 기억은 이제 일생 동안 계속 저장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단기 기억은 이제 해마에 있는 이제 임시 연결을 통해서 정보에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장기 기억으로 이것이 전달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임시 연결이 바로 대뇌 피질 자체에 있는 연결로 이렇게 리플레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거기까지가 일단 그럼 신경계 뇌에 관해서 짧게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그럼 신경계에 대해서 전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